바야흐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 달러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하반기 외환시장, 글로벌 외환시장을 볼 때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외환시장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매번 시각을 바꿔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펴놓고 보는 게 국제 정세, 외교 상황은 어떠한지를 먼저 봅니다. 어떠할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우리한테 친절할 거냐, 호의적일 거냐, 아닐 거냐.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 좀 후반까지는 미국이 친절한 기조였는데 2015년부터는 미국이 날이 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 외교 상황을 먼저 깔아놓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 글로벌 위험 선호도를 봅니다. 그럼 환율이라는 게 우리와 미국의 교환 비율, 유럽과 미국의 교환 비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한 상황이 더 중요한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호황인지 침체인지 그리고 리스크 온 모드인지 오프 모드인지를 일단은 어떨지를 정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펀더멘털에는 성장률 어떨지, 금리 어떨지, 물가 어떨지, 그리고 수급이 어떨지, 그 다음에 각국의 통화 정책, 외환 정책이 어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지션이나 심리 상황이 어떤지를 봅니다. 사실 통화별로 유로나 옌이나 이런 통화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성장, 우리의 물가보다도 수급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별로 보는 것들이 다르긴 한데 제가 보는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분석 툴은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험악합니다. 미중 긴장감이 21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사실 통상 둘이 사이 안 좋고 이렇게 나오는 표면화되는 얘기들보다 실제 까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22년 작년부터의 분위기는 실제 까놓고 보니까 서로 날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자금이 급감을 하고 미국의 공장 건설이 급증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보이는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고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3월 말에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미국 주도의 중국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전략을 우리는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리스킹 전략이라 하면 디커플링은 너네랑 안 놀아 라고 한다면 디리스킹은 그냥 너네랑 잘 지낼 건데 너네가 우리한테 위협적인 거 예를 들면 첨단 기술,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위협받는 것만 우리가 조금 치고 가려고 해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이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도 디리스킹 전략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고 5월 G7 회의에서도 미국도 G7도 디리스킹 전략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체 이런 정책의 변화가 나올까? 전략의 변화가 나올까? 첫 번째는 미국이 힘든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뭐가 힘드냐? 사실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급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속도가 버겁다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요 동맹국들이 우리 더 이상 못 참겠다. 대표적으로 유럽. 그래서 미국이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이 디커플링을 성공하려면 중국이 그래도 좀 숨 쉴 틈을 줘가면서 해야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중국이 빨리 나자빠지면 전쟁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략이 하반기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략이 완전 선회하는 거냐? 근데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11월 달에. 근데 대선에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표면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속도 조절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는 뭔가 중국 지표가 막 좋고 미중이 뭔가 화해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달러 약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을 깔아보겠습니다. 녹화가 6월 중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의 상황은 제조업은 망가지고 있다. 각자의 내수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내수로 돌아가니까 서비스업 경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역이 안 늘어나면 글로벌 성장은 각국의 내수가 엄청 폭발적이지 않은 이상은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제조업 지수들을 보면은 워낙 바닥을 깔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전망들을 보면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이 워낙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지표들이 가격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물량을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면서 제조업 경기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다 소진돼야 공장들이 가동을 할 건데 웬만큼 되려면 하반기 한 중반은 지나야 된다. 지표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제조업 반등의 기대는 있으나 재고 상황을 보면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 현재 시장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S&P 500이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 아직 돈이 많고, 그리고 연준이 어쨌든 6월이든 7월이든 금리 인상을 하고 멈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불을 지폈는데 오픈 AI가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상황. 혁신이 발생을 하면요, 인구가 줄어도 투자가 줄어도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년대 미국의 주택, 도로 건설하면서 갑자기 생산성이 향상했던 시기, 그다음에 70년대에 재고 혁신을 했던 시기, 그다음에 90년대 초중반의 IT 혁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막연한 기대들이 6월 중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가 한 여름, 6월 7월, 8월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이 어쨌든 만약에 7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이제 끝이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3분기에는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찜찜한 구석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사무실 순흡수 면적을 보면은 임차는 안 하지만 공실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흡수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계속 될 거고, 이게 비단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금리가 다 높아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이슈처럼 어디 터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은 계속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선호가 끝없이 가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거는 연준이 이제 6월, 7월 멈출 것 같다라는 거는 가장 시장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왜 멈춰? 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제약적인 기준금리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을 보는 게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는 코어 CPI를 넘기는 기준금리는 경제 여건들을 제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월 코어 CPI가 5.3% 정도 나왔고 연준이 한 상단 기준 5.5까지 올리면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미 올릴 만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연준이 멈추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멈추는데 결국 달러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이제 격차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멈췄는데 유럽이 계속 올린다, 호주가 계속 올린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유로존 한 두 번 정도 6월 중순 기준 더 올릴 수 있다. 일본은 모르겠고, 영국은 갑자기 지금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6번, 이렇게까지 올 것 같진 않지만 캐나다는 한 번, 호주는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반기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금리를 더 올리네? 달러가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다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경기를 어쨌든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위험 선호가 악화될 수 있고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서 다 같이 경기가 나쁘면 달러는 또 항상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멈추는 거 오케이, 다른 나라 올리는 거 달러 약세 재료 될 것 같긴 한데 금리를 많이 다 같이 올려놓으면 달러가 계속 빠질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통 한 달 반 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후행적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CT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 빼기 유로존을 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면 미국이 훨씬 더 경기 여건이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상황, 마이너스면 유로존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4월 말부터 5월부터는 미국의 경기 여건이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유럽은 기대를 하회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빼기 유로존의 레인지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 거의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꼬꾸라져 내려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조금 나빠지고 유로존은 기대가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겠네? 그러면 달러는 좀 빠지고 유로는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미국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뭔가 변했다 그러면 적정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 그럼 하반기에 엄청 좋겠느냐? 좋을 거라는 지금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로존이 훨씬 좋을 수 있다. 라는 기대, 중국이 부양책 내놓으면 중국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존의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보시면 유로존이 14년도에 마이너스 금리 채택한 다음에 야금야금 대출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금리를 갑자기 작년부터 막 급격하게 올리면서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는 좋아지기 어렵거든요. 하반기 유로존 경기가 과연 좋을까? 혹시나 독일이 갑자기 막 재정을 퍼붓는 상황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외환시장은 수급이 엄청 중요한데요.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는 달러, 유로 이런 통화들은 수급이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축소되는 국면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노트북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가 축소가 되는 국면에 있고요. 이렇게 보면 달러 좋을 수도 있겠네. 굳이 여기서 연결해보면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유로존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결국 주식 채권 자금이 유로존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는 포트폴리오 투자 내역을 보면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를 한 2014년부터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유로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면서 해외 투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로를 많이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기 ECB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로를 또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런 수급 상황들은 유로나 달러 전망에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달러와의 순투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막 달러 롱을 엄청 쌓다가 보면 22년 말부터 롱 포지션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포지션이 가벼워졌으니 달러 롱을 더 쌓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요 기관들의 달러 지수 전망은 이제 없어서 유로, 어차피 달러의 반대급부가 유로니까 유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제 블룸버그에서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계속 하반기에 유로가 오를 거다. 결국 달러가 빠질 거다라고들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롱 포지션이 가벼워졌으나 많은 기관들은 달러가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롱을 심하게 쌓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달러를 둘러싼 변수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약달러 요인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일단 디리스킹 전략, 미중 긴장 조금 완화된다. 그리고 제조 경기가 희망이지만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오픈 AI가 혁신일 거라는 희망이 한 3분기까지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한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혼자 너무 좋은데 설마 미국만 계속 좋겠느냐? 격차 축소될 것 같다. 그다음에 유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달러 요인은 그래도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은 사이 계속 안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조업 경기 좋아지려면 재고 소진 다 해야 된다. 아직 다 소진 못했다. 세 번째로는 금리가 다 높아졌는데
있었는데 그럼 결국 어딘간 터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존 경기가 수년간 보지 못한 이 높은 금리에서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제가 전망을 하기보다는 달러가 빠질 요인들이 있으나 푹 빠지기는 미적지근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